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난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3.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전망치를 살짝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경우에도 3.8%로 전망치를 웃돌아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 헐리우드에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 일부 수상자들의 행태가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우조연상 수상자와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시상하러 나온 전년도 이 수상자들로부터 오스카 트로피를 받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수상자들은 모두 백인들이었고 또 시상자들은 또 아시안들이어서 아시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높게 나왔네요. 예,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노동통계국이 LA 시간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CPI는 3.2%, 코어 CPI 3.8%.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PI죠. 이게 3.2%고 코어 CPI는 이제 근원 CPI가 3.8% 이렇게 각각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나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치에 비해서요. 항상 그 네. 시장이 전망하는 전망치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0.1% 포인트씩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CPI 전망치가 3.1%였는데 실제로 3.2%가 나왔고, 코어 CPI는 전망치가 3.7%였는데 실제 수치가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년 전이잖아요. 비교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1% 포인트씩 전망치를 좀 상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전월 대비로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게 2월 CPI고 그 전에 1월 CPI와 비교하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모두 0.4% 포인트씩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전망치와 비교하면은 뭐 0.1% 포인트가 더 높게 나온 것, 그러니까 뭐 적은 수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뜻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CPI가 2달 연속으로 전망치를 좀 상회했다는 점이고요. 또 코어 CPI가 3.8%이기 때문에 연준의 이상적인 목표치는 뭐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2%인데 3.8%면 거의 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더 중시한다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PC 수치는 2월 수치가 그 시장 예상치와 좀 부합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CPI 수치와 감안하면 금리 인하 예측이 좀 그래도 CPI가 이번에 좀 CPI까지 좋게 나왔으면 어쩌면 연준이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데 CPI가 다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PC 발표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고, PC가 만약에 좀 뭔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좀 연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발표가 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네, 높았어요. 그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 할지 여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사실 뭐 PC건 CPI건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할 네.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PC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와 부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낙관론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발표 직전까지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70%로 예측이 될 정도로 6월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 하는 게 대세였는데, PC가 좋게 나왔고 CPI까지 같이 좋게 나왔으면 거의 뭐 70%인 수치가 아마 80% 90%까지 올라갔을 텐데 오늘 CPI가 예상
좀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70%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도 6월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를 넘겨서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CPI가 예상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상은 6월에는 할 거다 하는 게 좀 대세였는데 그 대세 예상에 완전히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라면 6월에 금리 인하기는 좀 아무리 그래도 좀 무리 아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일각에서는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어차피 6월 FOMC에서 연방시장공개위원회 그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3월이잖아요. 6월이니까 아직도 석 달이 남았는데 석 달 후에 일을 누가 하냐는 거죠.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반대로 지금 CPI가 좋게 나왔다 치더라도, 그럼 PCE 좋게 나온 데 이어서 CPI 좋게 나오니까 뭐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0%라고 나올 텐데, 그렇게 해도 4월, 5월에 어떻게 무슨 될지 일이 어떨지 또-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안 좋게 나오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참고 자료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좀 6월에 금리 인하하기는 연준도 부담스럽겠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가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4월에 가서 그때 또 수치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생각해야지,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욕 증권시장은 뭐 또 좋아요. 상승세를 좋아요. 보이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안 쓰고 쓰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 말이죠. 예상치에서 크게 안 벗어났기 글쎄요,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이런 수치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아시안 패싱 논란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크죠. 네. 어제 뉴스 시간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많이 다뤄졌는데, 네. 사실은 우리 아시안들 입장에서, 한인들도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고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아시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부문 시상식 중에서 이제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이 두 부분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조연상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았고, 여우주연상은 엠마 스톤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배우가 굉장히 한인들에게도 또 한국에도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에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아시다시피 아이언맨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엄청난 팬을 갖고 있고, 엠마 스톤도 그 라라랜드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 팬들도 배신감을 느낀다. 한인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상을 받으러 무대로 올라가면서 시상자들을 지나치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을 빚었고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모두 에이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패싱, 에이시안 무시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인들 반응도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한국에서 반응도 안 좋고, 솔직히 저도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저도 에이션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네. 보니까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딱 들고, 물론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에마 스톤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행동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한들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아카데미 시상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안 시상자들이 백인 배우들한테 무시를 네. 당했다 이제 이런 그쵸. 얘기죠. 뭐. 아주 그건 네. 이게 사실 뭐 말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딱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그렇죠. 그거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상자가, 원래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렇잖아요. 지난해 수상자가 올해 수상자를 호명하고 트로피를 넘겨주는 거, 이게 관례예요. 그래서 지난해 나무조연상을 받았던 인물이 키오이 콴이었고,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인물이 양자경. 그래서 두 사람 다 에이시언이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제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돼서 무대에 올라왔는데, 무대에 5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작년 수상자는 키오이 콴이었고, 그 외에 최근 5년 동안 조연상을 받았던 인물들이 함께 나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트로피를 갖고 있던 키오이 콴에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표정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 트로피를 주니까 그냥 팔만 뻗어서 그냥 받아가는, 그 트로피만 받고 바로 그 앞에서 있던 명배우죠. 팀 러빈스가 있었는데, 팀 러빈스 보면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제가 봐도 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키오이 칸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심했고요. 엠마 스톤도 무대에 올라서 트로피를 주는 양자경. 엠마 스톤은 그래도 양자경을 쳐다보긴 했는데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막 만면에 웃음을 띠거나 뭐 감사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잠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양자경하고는 인사는 안 했어요. 뭐라고 말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한두 마디 하는 것 같더니 옆에 있던 제니퍼 로렌스와는 허그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이 양자경이 넘겨주려던 트로피를 제니퍼 로렌스가 뺐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엠마 스톤에게 밀어서 가슴에 안겨주는 이런 장면 나오면서 역시 굉장히 좀 보기 민망했던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 두 장면이 네. 공교롭게 다 에이시안 배우들을 상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연일까? 다른 시상할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자경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알고 자기가 있어요. 네, 예, 제니퍼 예, 예. 로렌스 네. 어쩌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래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엠마 스톤 모두 뭐 나름대로 사정이 네.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처음에 트로피 받으면서 이 영상을 굉장히 계속 돌려봤는데 네. 트로피 받으면서 각도상 이제 팀 로빈스와 이렇게 마주보면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었고 키오이 칸이 이제 트로피를 옆에서 건네주는 장면. 그래서 키오이 칸이 트로피를 건네줄 때 사실은 키오이 칸을 당연히 봤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보지도 않고 받고 팀 로빈스와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돌아봤어요. 그때 키오이 칸과 또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때 키오이 칸을 보면서 살짝 이렇게 손짓하는 걸 저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키오이 칸 옆에 있던 시상자와는 주먹 인사했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키오이 칸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먹 인사까지는 안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키오이 칸을 가리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봤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 키오이 칸과 인사하고 포옹하면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키오이 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시상식장에서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엠마 스톤 같은 경우 무대에서 자세히 보면 트로피 받으면서 양자경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얼거리는 게 보여요. 근데 양자경이 트로피를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같이 붙잡으면서 같이 이동하면서 그 옆에 있던 제니퍼 로렌스와 엠마 스톤이 베스트 프렌드 사이죠. 그래서 이 넘겨줬고 제니퍼 로렌스가 그 트로피를 이 엠마 스톤 가슴으로 이렇게 푸시해서 밀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엠마 스톤이 양자경을 패싱했다기보다 양자경이 엠마 스톤을 이끌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배우들에 대해서 쉴드를 치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아요. 옹호파들은 네. 시상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수상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저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나무주연상 받은 킬리안 머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킬리안 머피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정신이 없다 보면 사실 5명 다 인사 못할 수 있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하필이면 그렇게 패싱한 사람이 꼭 에이시안 배우들이었을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하필이면. 예,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무대 뒤에서 키오이 칸과 다정하게 포즈 잡고 사진 찍었는데 또 박찬욱 감독 차기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지금 출연하기로 돼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안 차별주의자라면 박찬욱 감독 영화에 왜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옹호파들의 얘기입니다. 엠마 스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혼란스럽고 정신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아시안들과만 제대로 인사 안 한 거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 평소에 어찌됐건 에이시안을 무시하는 그런 애티튜드가 그냥 깔려 있지 않다면 저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고요. 무대 뒤에서 인사하고 사진 찍었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인사해야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인사했다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엠마 스톤 모두 에이시안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에이시안이 주류 사회에서 여전히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사실 키오이 칸이나 양자경은 수상자였기 때문에 작년 수상자였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네. 거.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키오이 칸은 무슨 웨이터 같아 보였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메인 그 게스트가 지나가는데 웨이터가 뭐 이렇게 갖다 주듯이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씁쓸한. 지금 그런 우리 느낌이었어요. 유튜브 창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네. 기분이 나빴다. 네.
명백히 이건 아시안 패싱이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네. 꽤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애당초 그러니까 시상자가 키오이칸과 양자경만 나왔어야 되는데 네. 혼자 나왔어야 되는데 왜 5명씩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아카데미 그 위원회에도 지금 의혹이 쏠리는 게 에이시안이 단독으로 시상하는 게 싫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년에 에이시안들이 많이 받으니까 시상자들이 에이시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5명씩. 더군다나 키오이칸 옆에 팀 로빈스 같은 명배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팔라이시 팀 로빈스 같은 사람한테 그렇겠죠. 쏠리게 되고 네.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왜 사실 상을 받은 사람은 그 해에 상 받은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시상자로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고 중요한 그 명예인데 그거 이렇게 뺏어버리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같은 에이시안으로서 기분이 안 좋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완전히 꽝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품이 너무 별로였다. 아시안과 관련한 작품이 하나도 올라오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 뭐 부분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뭐 작년에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그러다- 많이 받았다고 올해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좋은 작품, 좋은 연기를 한 그렇죠. 사람에게 그런 제대로 생각이죠. 예. 줘야죠. 그래서 저는 배우들 5명씩 올려서 시상한 거는 전 좋은 의도였다고 봐요. 뭐 사실 지금까지 5명의 후보자들이 항상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각광받는 거는 수상자 한 명만 각광을 받는데 네. 5명이 나와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좀 리스펙트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아니죠. 그러면 작년 수상자인 키오이칸이 앞에 서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 좀 물러나 있고 그래서 상을 서로 주고받고 수상자와 시상자가 충분히 서로 리스펙을 교환하고 나서 시상자가 작년도 받은 사람이 시상한 건 맞죠? 아니죠. 너무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좀 뒤로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을 예. 트로피를 넘기는 넘기는 사람은 순간에 앞쪽에 뒤에 떨어져 좀 있고 거리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을 뒤에 받은 조금 다음에 있고. 서로 축하해줘도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키오이칸의 영광을 뺏은 거고요. 그리고 과연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할 것인가?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과연 올해만 이러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논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계획이 없다가 내년에도 그냥 할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건 조심하겠죠. 네. 네. 우리가 이건 절대 봐줘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이런 거 자꾸만 우리가 익스큐즈 하다 보면 이건 아닌 것 너무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타코벨의 여러 지점들이 실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이닝 룸을 무기한 폐쇄하고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다름 아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단 강도 사건 등 안전 문제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쓰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의 치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에 관한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네요. 네, 이번엔 오클랜드 지역의 타코벨 소식입니다. 오클랜드에는 타코벨 매장이 모두 5개가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4개 매장들 문 앞에 같은 사인이 붙어져 있습니다. 메뉴 홍보 아니고요. 다이닝 룸 클로즈드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매장 안에 식사 공간이 있긴 한데 그 다이닝 룸이 폐쇄됐다는 겁니다. 즉 손님들은 그 매장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없는데요.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텅 빈 다이닝 룸에는 이 테이블 위에 의자들이 거꾸로 올려져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님들은 타코벨 매장에 가면은 음식만 구매해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안에 들어가서 주문할 수는 없고요. 이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드라이브 스루로만 주문해 음식을 사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데일리 메일이 최근 보도했는데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의 딸 그리고 5살 된 손녀딸과 함께 타코벨에 갔던 45살 여성의 스토리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 여성은 다 같이 매장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현실은 이 5살 손녀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그냥 인터컴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상당수 손님들이 원할 경우엔 식당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평화롭게 식사를 원하는 손님들에겐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닝룸을 닫기로 한 거는 뭐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강도 사건 같은 범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클랜드에서 폭력 범죄가 급증하자 고객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클랜드 지역 타코벨 매장 3곳에선 올해 들어서만 이미 6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오클랜드 35가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보면 4건의 강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2건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월 21일 새벽에는 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들이 픽업 트럭과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20만 달러 정도가 든 금고를 훔쳐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1년 사이에 강도 사건은 무려 38%나 급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고객들은요, 어차피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오클랜드 지역의 차량 절도도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예. 작년 이 시간에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는 가장 차량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한 곳이 오클랜드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2022년에 8,700여 대 차량이 도난당했었고 작년에 무려 13,000여 대가 도난됐었습니다. 네. 1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차를 주차하고 잠깐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동안에 차를 털리거나 아니면 차 자체를 이제 도난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당 다이닝 룸이 오픈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드라이브 스루를 선택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참 이 오클랜드는 정말 이 범죄가 너무 범죄율이 높아서 걱정이에요. 네. 이 뭐 야구 팀도 떠났죠, 풋볼 팀도 떠났죠, 이제 뭐 농구 구장도 옮겼죠. 정말 모든 이 뭐랄까 스포츠 팀들이 지금 다 떠나는 마당이고. 참 근데 뭐 나머지 한 곳은 그래도 다이닝룸을 열고 이전처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닝룸을 오픈한 건 맞는데요. 네. 그 한 곳조차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 바로 캐시리스 서비스로 변경한 겁니다. 최근 일대에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니까 혹여나 피해를 당할까봐 손님들에게서 전혀 캐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문 앞에는 We are cashless라고 써붙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현금은 안 되고 크레딧 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예전에는 인앤아웃점이 아예 폐점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러다가 타코벨도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오클랜드에서 인앤아웃이 도저히 범죄를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네. 건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단 하나 있던 데니스도 5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고요. 그리고 타코벨은 현재로선 당장 문을 닫을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역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주민들은 결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즐겨 찾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조차도 폐점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에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행정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글쎄 있다는 시장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그러게 거예요? 말입니다. 네, 시장이 안 그래도 최근에 바뀌어서 또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 측은 자기가 임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비난을 쏟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이러다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도 빠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도시 자체가 슬럼화가 될 텐데요. 네. 아이고 참. 자, 다음 소식입니다.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퇴직연금 계좌 401k에서 돈을 조기에 꺼내 쓴다 이런 이제 이 소식도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점차 많은 미국인들이 401k를 현금 인출기, 캐시 머신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401k는 보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은퇴 계좌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미국인들을 위한 비상 자금 소스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401k에서 돈을 조기에 꺼내 쓰는 건가요? 미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은 네. 작년 말 기준 약 500만 명의 401k 계좌를 맡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 3.6% 계좌에서 조기 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해 전인 2022년엔 그 비율이 2.8%였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0.8%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18년엔 조기 인출 비율이 2%가 채 안 됐습니다. 네. 1.9%. 그리고 2019년에 2.3%로 좀 늘어나더니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021년 2.1%로 다시 늘고 그 후에 2.8% 그리고 작년엔 3.6% 그렇게 3%를 크게 웃돈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엔 지난 5년 평균치로 따져봐도 2.16%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렇게 작년 2022년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퇴 나이 몇 살까지인가 안 됐을 때 이 401k를 찾으면은 페널티가 붙는 페널티 걸로 있어요. 알고 있는데 최고 10%까지 네. 물게 그런 됩니다. 페널티를 내 가면서도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59.5세 전에 찾으면 페널티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조기 인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물가의 생활비가 비싸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미국인들이 노후 자금을 미리 꺼내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문은 미국인들이 서로 상충되는 재정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전했는데요. 지금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자 소득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볼 때 들어가는 비용 여전히 만만치 않고요. 또 차일드 케어 비용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 역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오르는 소득보단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401k에서 은퇴 자금에 손을 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니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치는 좋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는 401k까지 깨야 되는 상황이 와 있으니 어제 어떡합니까? 저녁에 채널 5인가 이렇게 네. 로컬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 식비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네. 이 음식들의 이 값이 예. 또 상당히 오를 것이다라는 아. 그런 이제 예상 기사가 또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또 또 오르나 오르면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네. 뉴스를 봤는데 이건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 수치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더 그러니까 심화되고요. 뭐 이거 뭐 돈을 끌여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훔쳐옵니까? 뭐 합니까? 네. 이게 참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홈리스가 늘어나나요? 아이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공인회계사 임춘택 CPA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회에는 미국의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이 IRS에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서 좀 돈을 벌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해외 정부 다른 나라에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IRS 미국에는 또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 이게 또 궁금하단 궁금하죠. 말이에요. 이 옛날에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가 아냐? 뭐 한국에서 W2 폼을 발행해 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다 보고하라 그러는데 본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한테도 그분이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보면은 IRS가 800억 불을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AI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내 텍스 리턴이 잘못됐나? 지난 20년간 30년간을 어떻게 되고 있어? AI가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1억 5천만 명 중에서 3억 인구 중에서 18살 이하 뭐 돈을 안 벌겠죠. 65세 이상 뭐 리타이어먼트 하니까 별로 본 사람이 없겠죠. 그럼 1억 5천만 명의 모든 세금 보고를 다 리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근데 그것이 요즘 AI가 도입이 뭐 되면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컴퓨터가 알아 있는 동안에 나는 자고 있는 동안에 내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부동산을 2개 샀다 팔았다 하는데 산 것은 있는데 판 것이 없어. 뭐 이런 걸 경우는 퀘스천을 할 수가 있고 가장 IRS가 신경 쓰는 것은 많은 돈을 들어서 어떤 것을 셀렉트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가장 탈세를 많이 한 사람을 잡아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모든 사람 것을 다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미국의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다 보고해라. 최영호 앵커님이 LA에서 번 돈 W2 번 플러스 한국에서 또 뭐 특파원으로 또 일을 할 수 해가지고 돈을 한국에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걸 누가 보고하냐라고 해서 안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은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다 보고해라. 그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죠. 한국에다 세금 다 냈는데 그러니까요. 뭐 또 우리가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법은 그래 2번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줄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뭐냐면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면 보고해라. 근데 금융 자산에 보고하면은 세금 낼 건 없지만은 금융 자산이 발생하는 이익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예를 들면은 디비덴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렌탈 소득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샀다가 팔고 뭐 주식같이 주식을 투자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보고해라. 난 W2 폼이 없으니까 보고를 않겠다. 그래 미국에서는 W2 폼을 발행해 주지만은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을 어떠한 포맷으로 보고를 해라.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민 사회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성장한 애들이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많죠.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하는 수도 있고 LG에서 근무하는 수도 있고 무슨 학원에 가서 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보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자녀잖아요. 한국에 가서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삼성전자나 LG에서 이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한국의 갑정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라고 하는 네. 복잡한 건데 그게 네. 이제 미국으로 말하자면 W2 폼이에요. 네. 그놈을 가지고 네. 세금 보고를 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네. 한국에서 5월 15일까지 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허, 그러면 그걸 네. 가지고 거기에 토탈 소득이 얼마, 또 한국에다 낸 세금이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 보고만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보고해서 한국에서는 100만 불 소득 있으면 미국에 세금이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벌었다 할 경우는 예. 세금 보고를 안 하거나 또는 해도 예. 거의 세금이 없을 정도로 혜택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리한 소득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잠깐 얘기하셨는데 100만 불 이상을 벌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도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세율이 높으면은 네. 텍스 크레딧이 많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는 세금 낼 게 얼마 없어요. 근데 한국의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예. 미국의 세율보다 한국에는 세율이 20%고 미국에는 세율이 30%면 10%의 차이가 10% 차이를 여기다 내야 여기서 되겠네. 내야 되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민 올 때 한국에서는 아마 앵커님도 오실 때 얼마를 가져오는 걸 저 제가 알 수가 없죠. 200불 그렇지. 정도. 대개 200불, 300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오셨잖아요. 200불. 어머 수십 년 전에 200불이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네. 지금은 다 비즈니스 놔두고 증권 다 놔두고 맞아요. 집도 그다음에 놔두고. 집도 다 놔두고 네. 맞아. 근데 오자마자 영주권은 받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은 시민권자와 동등한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금 보고할 때 한국의 모든 재산을 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움직였으면 그렇겠죠. 그게 네.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쉬어도 해야죠. 근데 안 쉬워도 한다는 것은 쉬운 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딴다는 것이 출입국 관리를 위해서 딴다? 아니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텍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그게 이제 재산이 얼마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준재벌급이다. 이제는 이민을 오는 그 이 목적이나 수단이나 이런 게 완전히 옛날에 오던 사람하고 달라졌네. 달라져 버렸죠. 아하. 여기서 옛날에는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안정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가 살만하다. 아하. 목적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미국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네.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받을 때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다 영주권을 받는 순간 한국에 있는 그 사람 모든 재산이 미국의 보고 대상이 된다. 근데 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재산 걱정- 보고만 하면 되지요. 뭐 달리 재산 특별히- 보고에서 생기는 이득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죠. 세금 나오죠. 네, 보고를 100만 불이나 1000만 불이 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5% 이익만 생긴다 해도 50만 불, 500만 불이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네. 간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돈을 내겠냐? 아니면 나 영주권을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에 좀 편하겠어? 동네에 있는 학교를 좀 편하게 다니겠어라고 하는 이득이 좋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네. 따져봐야 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 미국에서 영주권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183일, 즉 1년에 반 이상을 미국을 사면은 영주권자와 같은 IRS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세금 보고를 또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보고해야 돼요. 반 이상을 여기에 있게 되면 이 두 비자- 영주권이 없어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이민국의 영주권의 범위와 아. IRS가 보는 이민자의 범위가 달라요. 아하,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네. 특히 네. E2 비자에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네네. 해버려요. 맞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이건 정말 저걸 조심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183일 이하로 살면은 그런 의무는 없어요. 내가 미국 시민 영주권자도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오랫동안 살아서 몇 년 동안 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뭐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상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돈을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은행을 통해서 제가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주체고 네. 돈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돈을 세금 다 내고 나한테 준 돈이니까 나는 세금 보고 안 내도 되는 거고 그건 소득이 아니니까 소득세도 보고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돈이 10만 불 증여나 네. 상속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만약에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예. 어떠한 폼, 뭐 그 폼이라는 건 있는데 그 폼을 통해서 보고해라. 그 흐름에 대해서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논리죠. 참 이 꼼짝 못하게 됐네. 그런데다가 아까도 최초에 말하는데 AI가 도입이 되겠어. 글쎄 말이에요. 해외 금융 자산의 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흐름에 따라서
돈과 소득은요 비례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불 재산이 있으면은 100만 불, 200만 불 이상 어떤 형태의 이익금이 발생해요. 그게 인트레스트 이익금이든지 그다음에 뭐 렌탈 인컴이든지 그런 연관 관계가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162일 이상을 있는다. 183일. 183일 이상을 있는다.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내가 내지 않았다. IRS에. 그럴 경우에 IRS가 내 한국 정부에다가 대고 이 사람 여권 취소하시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발전하지는 않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의 금융자산을 내가 보고하기도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한테 해외의 은행한테 미국 IRS 지난주에서 제가 설명한 케이스인데 그 은행한테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의심이 가는 자는 무조건 한국의 국세청을 통해서 미국 국세청에다 보고를 해라. 보고를 해라. 네. 그 법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어? 게다가 AI까지 등장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보고하시고 돈이 세금 없으면 다 내시고. 돈이 없으면 편한데 돈이 있으면은 골머리가 많이 맞아요. 아프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